유전자로 클론을 만드는 데 대한 윤리적인 문제, 또 개인적인 부모들의 그 욕심을 통한 여러 가지 상태에 대해서 쭉 보게 되어지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의 행동에서 유전자가 행하는 역할을 해도 해 나가다 보면은 유전자의 대부분, 아니 거의 전부가 복수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 따라서 특정한 유전자를 선택하라도 마치 레스토랑에서 마음에 드는 요리를 골라서 주문하는 것과는 영 차원이 다르다. 늘 무언가 상충되는 것이 있게 마련이다. 높은 지능을 지닐 수 있다는 가능성과 신경쇠약과 같은 정신장애에 걸릴 위험성을 저울질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수천 개에 달하는 유전자에 대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런 상충적인 관계나 한계들을 생각해 본다면 유전자 조작에 관련해서 또 다른 걱정이 떠오른다. 아이들의 유전자에 영향력을 미침에 따라서 사회가 균일한 현상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유전자 기술을 써보려는 부모 가운데서 아이들이 버블 보이병, 심각한 면역 결핍증을 가리키는 거, 버블, 이렇게 버블이다 격리돼서 살아야 하므로 근육위축증이라 선천성 심장 질환이라 암 등에 걸리기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행동에 관해서는 상충되는 형질을 발현하는 경우가 거의 매우 많다. 게다가 정확하고 정교하게 조정하기 어려워서 실제 태어나는 아이들의 형질은 부모가 원하는 기대치에 가까울 수도 크게 벗어날 수도 있다. 유전자는 우리들의 행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가까운 장래의 부모들은 유전자 조작에 의해서 아이들의 건강이나 외모는 물론 나아가서 아이들의 IQ나 성격 등 정신적인 형질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부모는 태어날 아이들의 개성과 관련해서 선택의 폭이 꽤 넓어지겠지만은 절대적인 힘을 지닌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클로닝이나 유전자 조작이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2001년 마을의 텔버슨 뉴욕타임즈 매거진에서 그 같은 현실적 우려에 대한 기사를 썼다. 텔버슨 아이들을 잃고 나서 클론에 관심을 보이는 부모들과의 인터뷰를 했다. 어느 부모나 유전자가 동일하더라도 두 아이는 완전히 별개의 인간이며 죽은 아이가 살아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다. 적어도 그렇게 주장했다. 그러나 그들은 혹시나 클로닝이 죽은 자식을 부활시키는 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여 감정적인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듯했다. 원래 아이와 그 아이의 클론은 결코 동일 인물이 될 수는 없다. 죽은 아이의 부활을 생각한다면 실망하고 말 것이다. 클론으로 태어난 아이는 보이지 않는 다른 누군가와 늘 비교당하면서 괴로움을 겪을 것이다. 마찬가지의 문제는 유전자 조작에서도 나온다. 스포츠 선수의 꿈이 좌절된 사람은 자식의 신체적인 능력에 관한 유전자를 조작하고 아이들 자신의 희망을 깔아뭉갠 채 스포츠에 길러 나가라고 강요할 수가 있다. 만일 아이들에게 발군의 재능이 없다면 부모는 실망해서 감정적인 신체적으로 학대할지도 모른다. 학자가 아이에게 높은 지능을 갖도록 유전자를 조작했지만 정작 그 아이는 학문이 아니라 예술 분야로 빠질 경우도 있다. 이때 부모는 크게 낙담할 것이다. 부모가 적절히 아이를 키운다고 해도 부모 의도대로 끌려 다니기만 하면은 자른 아이는 감정적인 면에서 부정적으로 되거나 또는 심한 문제를 안을 수가 있다. 하물며 자신의 애초부터 어떤 덕질을 진인으로 설계되었다는 깨달은 아이는 크게 붕괴할 것이다. 자기 인생은 처음부터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며 스스로 개성을 발휘할 기회는 박탈당했다며 말이다. 스스로의 개성을 박탈당했다. 응? 복지사회가족 부작용에 대해서 유전자를 조작해주지 않았느냐며 부모를 원망하는 아이가 있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서 뛰어난 운동 능력을 부여받은 아이는 이보다도 오히려 높은 지능을 원했을 수가 있다. 더 뛰어난 연구와 긴 수명을 얻고 싶었는데 왜 그런데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했느냐며 부모를 탓할 수가 있다. 이런 우리는 지금에 나온 것이 아니라 체외 수정 IVF로 아이가 탄생했을 때 많은 반대를 하는 존자지 비슷한 맥락의 걱정을 했다.
그들은 체외 수정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수정 후 며칠간 시험 속에서 자라는 것을 두고 인공적인 아이들이 부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태어난다고 생각하며 평생 마음의 상처를 지니며 살게 될 것이라고 떠들어대었다. 바이오 테크놀로지에 대한 신랄한 비난을 퍼붓는 제리미 리피커는 이렇게 말했다. IVF로 태어난 아이들은 엄마 뱃속에서 생명을 얻은 게 아니라 그저 연구실에서 기술자가 정자와 난자를 혼합해서 만들어내는 데 불과하다. 이들은 따스한 자금속이 아니라 차원 금속과 같은 유리 속에서 자란다. 이게 심리학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아주 최근 들어서는 2002년에 레온 가스가 연구실에서 행해진 소정은 어떤 형태이든 간에 아무리 유전적으로 훌륭하고 건강한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인간성을 깊이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왜곡시킨다고 경고했다. 왜곡시킨다. 인간성을. IVF로 태어난 아이들이 관한 심리학적인 문제점 경고하는 생명윤리학자는 이들만이 아니다. 어떤 이는 IVF로 태어난 아이를 키우는 가족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들은 IVF를 하기 이전 여러 번 임신에 실패해서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은 데다가 IVF의 과정 자체에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주장한다. 또 불임 부부는 IVF의 모든 것을 걸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에 결코 있을 법하지도 않은 이상형의 아이를 떠올리고 이에 매달린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몇 년에 걸친 심리학적인 추적 조사에 따르면 IVF로 태어난 아이들은 흠잡을 데 없이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통 아이들 이상으로 감정적으로 건전하게 자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따르면 힘들어서 IVF를 시행한 부모는 일반적인 부모에 비해서 아이들을 더 건전한 환경에서 키우고 있다. 1998년 엠마 곤맷, 피오나 맥컬럼, 수전 콜럼버건 바이오메디컬 에식스에 게재한 논문에서 IVF로 태어난 아이의 가족에 관한 문헌들을 모조리 조사했다. 그 결과 아이들은 완전히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나아가 IVF로 출산한 한 가정에서는 매우 훌륭한 육아가 이루어지며 엄마가 따스한 애정을 보이면서 아이에게 대단히 헌신적이며 부모 모두가 일반 가정 이상으로 아이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이들 부모가 어떻게 해서든 아이를 원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어떤 방법이 좋은지 어떤 데서가 용한지 몇 시간 또는 며칠을 들여서 찾아 헤맨다. 또 아이를 얻기 위해서 수술을 밟고 여기에 수천 달러를 지불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아도 열심인 것이다.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IVF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이의 유전자를 조작하려는 부모에 대해서도 이같이 똑같은 논리가 적용이 된다. 기술이 최첨단이고 비싼데도 이를 시도하려는 부모의 경우 더욱 그렇다. 이런 부모는 아이를 안전하게 낳는 것뿐 아니라 가급적인 아이에게 남들보다도 나은 자질을 지니게 해보려고 손을 쓰는 것이다. 귀찮은 일을 마다 않고 비싼 돈을 들여가서 하려는 부모는 아이를 정말로 아끼기 때문이다. 미래에 대한 투자인가 아니면 우생학인가? 미래에 대한 투자인가 우생학인가? 자, 우생학인가 미래에 대한 투자인가? 아이의 유전자를 조작한다는 것은 새로운 발상이다. 하지만 아이에게 투자하는 것은 어느 시대이나 부모가 당연히 하던 일이다. 인류 역사 이래로 부모는 늘 아이들이 잘 되도록 힘나는 무언가를 해주려고 했다. 먹여주고 입어주고 재워주고 가르쳐주고 이 같은 부모의 보살핌으로 아이의 뇌나 신체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이것이 일생 동안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사실 부모가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선택된 형질의 하나이다. 그 부모는 자신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남기는 데 매우 불리해질 것이다. 살아있는 동안에 열에서 수천의 후손을 남길 수 있는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이 일생에 낳을 수 있는 아이는 대개 몇 명뿐이다. 게다가 아이가 다 자라는 데는 다른 동물보다도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사정 탓에 인간은 다른 생물에 비해서 자신의 아이를 보살피는 데 힘을 많이 기울이고 그 아이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쪽으로 진화해 온 것이다. 인간 사회는 아이를 보살피고 행위를 지지하고 북돋우며 이를 위한 제도도 만들었다. 교육제도, 예방접종 프로그램, 피아노 레슨, 그림교사, 이 모든 것이 아이들을 되도록 잘 되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들이다. 교육과 영양 그리고 기타 문화적인 교육은 아이에게 두고두고 영향을 미친다. 1984년쯤 저지에서 풀리는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바로 IQ 값은 어느 해든 평균 100으로 하고 이를 중심으로 각 측정치들이 좌우영적으로 곡선을 그리며 분포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IQ가 시대별로 실제 무슨 변화로 추이를 보이느냐는 알 도리가 없다. 풀리는 IQ 테스트의 원점수를 구해서 정답수와 오답수를 표시했다. 그러자 정답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미국에서 1918년에서 1995년 측정한 테스트 결과를 비교해보니 IQ는 25점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 1918년에서 IQ가 100이었던 사람은 1995년에는 75와 같다는 것이다. 95년에 1900 뭐야? 또 1995년의 테스트에서 100인 사람은 1918년이었다면 125에 해당한다. 풀리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20세기 중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치러진 IQ 테스트 결과를 수집해서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검증해 봤다. 미국의 IQ 테스트는 스탠퍼드 비니 검사라고 한다. 소득에서 실시하는 검사에서는 1954년에서 81년에 IQ가 20점 상승했다. 뭐 이렇게 발전이 된다라는 거죠. 유동적이다. 오히려 추상적인 추론이나 공간 인지 능력, 시각적인 기능 등에 관한 유동적인 지능 상승폭이 컸다. 적으로 훈련 효과의 원인은 유전적인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IQ의 상승 속도가 너무나 빠르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아들을 비교해보더라도 IQ는 크게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변하는 것일까? 키가 커지고 IQ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서 아이들은 최근 들어서 비유전학적인 기술에 의해서 능력이 좋아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아이들이 성장해서 재학가정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부모가 아이 대신에 무언가 결정해 주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게 현대 사회의 기본 관점이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유전자를 통해서 정신적, 신체적인 능력을 강화하는 데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유전자 조작에 우생학이라는 딱지를 붙인 사람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서 유전자 조작을 금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공언해온 카스는 콜로니 농장을 가리켜서 가까운 장래에 곧 실행될 듯한 생식세포 계열의 유전자 조작이나 우생학적인 진로에 맞서 투쟁할 유일한 기회라고 서술했다. 대통령위원회의 또 다른 위원인 길버트 메일랜드는 2001년 한글에서 이렇게 썼다. 현상은 이렇다. 우리는 우생학의 신세대에 돌입했다. 우생학은 종이에 물려받은 유전적인 성질의 개선을 꾀하는 것이지만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시대의 유물로 변해버렸다 하지만은 우생학을 신봉하는 나치 의사들은 지금 다시 착실하게 사회적인 지위를 회복하고 있다. 이 표현은 유전학을 제2차 세계대전의 독일과 절묘하게 연결지었다. 우생학이라는 말을 꺼내면서 아이들의 유전자의 영향을 저르는 시도에 대해 의도적으로 나치의 강제수용소, 대량학살, 가서, 인체 실현 등 연상하게 만들어버린 것이다. 우생학은 과거 인류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치부되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은 오늘부터 총고리를 휘두르며 오늘날에는 그래서 민중을 통제하는 전체주의의 국가를 연상시키는 말이 되었다. 우생학. 더욱 재미있는 것은 인간의 능력 강화를 둘러싼 논의에서 유전적인 능력 강화 기술을 금지하자는 쪽에는 국가가 사람의 유전자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만 있다는 점이다. 금자 반대하는 장과 그러면 금지론자들은 어떤 의미로는 이 논쟁에서 우생학 쪽에 발을 담그고 있는 셈이다. 그들은 개인이나 가족이 스스로 유전자를 선택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나아가 핵심을 찔러서 말하자면 그들은 인류에게는 물려져야 할 올바른 유전자가 있고 현재 우리들이 보유한 유전자에 대해서 그렇다는 말이다.
대중에게는 이에 대한 선택권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소수파인 유전자 선택 옹호론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들은 사람이나 다른 나라 국민에게 강요하려 들지 않는다. 단지 자기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서 유전자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요구하는 것뿐이다. 부모는 아이를 키우면서 수많은 결정을 한다. 유전자 선택에 대한 결정도 부모에게 맡기는 게 합당하다. 뭐 서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생학적으로 내가 선택한다니까 내 자유론이 있고, 또 신의 뜻에 따른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신을 또한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개인적인 이런,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우생학적으로 이렇게 발달을 원하는 사람들은 신의 존재보다도 개인적인 인간적인 인간론에 강해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군요.